당신한테 나는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놀이개였던 거잖아. 날선 비명과 함께 나의 늦깎이 봄날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69,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도 다시 꽃이 필 거라 믿었던 건 늙은이의 욕심이었을까? 3년 동안 굳게 닫아걸었던 금기된 방의 문이 열리던 날, 저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흑백 사진 같던 내 세상은 미라 씨의 환한 웃음소리 하나로 순식간에 총 1000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늦깎이 사랑이라는 수줍음도, 살아온 세월이 다르다는 걱정도,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고, 탁구공을 주고받듯 딱 맞아떨어지는 이 호흡이 영원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굳은 습관들쯤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오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온기가 싸늘한 경멸로 뒤바뀌는 건 단 1초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이후로 제 아침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눈을 뜨는 순간 손이 먼저 옆자리를 더듬습니다. 텅 빈 이불 자락만 만져지면 그제야 오늘도 혼자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익숙해져야 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69의 몸은 매일 아침 저에게 나이를 일깨워줍니다. 천천히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엽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창가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 꽃잎이 반쯤 시들었지만 저는 그 화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어? 물을 주면서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이 화분 앞에서 수다를 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여보, 오늘은 꽃이 더 예쁘네요 하던 목소리까지. 부엌으로 갑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주전자에 붓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립니다. 찬장을 엽니다. 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하얀 도자기 컵, 아내가 쓰던 컵입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컵들은 모두 치웠습니다. 아내의 옷도 화장품도 신발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컵만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컵에 물을 따라 마십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착각인 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넘깁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산책을 나갈 시간입니다. 저는 운동화 끈을 묶고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에 나서자 이웃집 현관에서 신문 가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35년간 철도 안전관리원으로 일했던 저에게 철길은 제 몸의 일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철길 옆 산책로로 접어듭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시리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철길 옆으로는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풀들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저 앞에서 삽살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듭니다. 개를 데리고 나온 중년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인사를 받습니다. 말은 섞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릅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철컥철컥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맞춥니다. 저 소리가 있어야 하루가 굴러가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통학버스가 지나갑니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졸린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집으로 돌아오면 8시쯤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다시 들어가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늘 똑같이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그래야 집이 덜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일주일 전에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중 김치 하나를 꺼냅니다. 밥을 한 공기 푸고 김치를 옆에 놓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정성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기는 겁니다. 씹고, 삼키고, 또 씹고,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9시. 점심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뭘 해야 할까요? 책을 읽을까요? 청소를 할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아들 현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아니라, 들어와라. 현준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놓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현준이는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햇빛을 받고 나면 다시 커튼을 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밝으면 왠지 더 외로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불도 안 켜시고 계셨어요? 현준이가 거실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낮에 불까지 켤 필요가 있나? 아버지. 현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던 현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반찬만 드시면 어떡해요? 몸 망가져요. 아버지. 괜찮아. 먹을 만해. 어떻게 이게 먹을 만해요? 김치하고 멸치볶음만 있잖아요. 현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준이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좀 움직이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현준이가 가방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종이였습니다. 복지관 브로셔였습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탁구교실 있대요. 아버지 나이대 사람들 많이 다닌대요. 한 번만 가보세요. 저는 브로셔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탁구? 그런 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현준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촉촉했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펼쳐봤습니다. 탁구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제발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현준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3번쯤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성분 한 분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체육관 특유의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탁구교실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체육실 문을 열었습니다. 탁구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문 옆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권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좋아요. 저는 관장 오만식입니다. 라켓 잡아보셨어요? 옛날에 회사 동호회에서 좀. 그럼 기본은 아시겠네? 좋습니다. 라켓은 잡는 순간 인생이 드러나는 겁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체육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공을 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빈 테이블에서 좀 쳐보세요. 감 찾으시라고요. 관장이 라켓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공 몇 개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공을 쳐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쳤는데 지금은 감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세 번째, 포핸드로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라켓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공이 테이블에서 튀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옆 테이블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에 톡 부딪혔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초보 맞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초보 티 내지 마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목에 파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옆 사람 컵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공을 주우며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 파트너와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발놀림도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민망한 일을 겪다니. 체육실 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분은 신미라 씨예요. 분식점 하는 분인데 탁구는 2년차라 실력이 좋아요. 저기 봐요. 저 스매싱. 깔끔하죠? 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미라.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그날 1시간 동안 저는 서툴게 공을 쳤습니다. 관장은 계속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자세가 틀렸다.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발을 더 움직여야 한다. 허리를 낮춰라.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땀도 났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관장이 다가와 등을 툭 쳤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매일 와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체육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 신미라였습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제가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맸어요. 그런데 매일 오시면 금방 늘어요. 신미라는 밝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낯선 움직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섞었더니 가슴이 조금 덜 답답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 신미라. 밝게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목에 파스도요. 일하느라 손목이 아픈데도 탁구를 치러 오는 사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니 다른 때와는 달리 잠도 금방 들더군요. 오랜만에 잡생각 없이 잠에 든 것 같습니다. 탁구 교실에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저는 폭직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라켓을 잡는 손도 덜 떨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체육실에 들어서자 관장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혜수 씨, 이리 와봐요. 저는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관장 옆에는 신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높이 묶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둘이 파트너 해봐요. 미라 시전 파트너가 무릎 수술로 한 달 쉬거든요. 정씨는 기초가 있으니까 둘이 박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관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트너라니. 아직 제대로 공도 못 봤는데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같이 하면서 배우면 되죠.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저하는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연습하던 봉자가 힐끗 쳐다보며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언니 또 파트너 바꾸네. 벌써 네 번째 아니야? 쉿 들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라켓을 들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하면 돼요. 미라가 공을 가볍게 쳤습니다. 공이 제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공이 라켓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미라가 다시 공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받았습니다. 공이 미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받아쳤습니다. 저는 또 놓쳤습니다. 에이, 혜수 씨. 공이 어디로 오는지 봐야죠. 눈으로 쫓아야 해요. 미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짜증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쯤 연습하다가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목이 말랐습니다. 복도 끝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미라도 제 옆에 서서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블랙커피였습니다. 저는 카페라떼를 골랐습니다. 달달한 맛이 좋았습니다. 블랙커피 좋아하세요? 네, 설탕 들어간 건 못 마셔요. 너무 달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쓴 건 도저히 못 넘기겠더라고요. 미라가 픽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뭐. 우리는 나란히 벽에 기대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혜수 씨는 매일 오시네요. 부지런하세요. 할 일이 없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저도 그래요. 가게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그게 다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하신다고요? 네, 분식점이요. 시장 안에 있어요. 20년 넘게 했어요. 혼자 하세요? 네. 아들이 가끔 와서 도와주긴 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못 사요. 미라가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파스가 살짝 들떴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칼질하고 국물 끓이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파스 붙이고 버티죠. 병원은 가보셨어요?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게 문 닫을 수도 없고. 미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픈데도 일을 해야 하는 삶.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뭐 하셨어요? 퇴직하셨죠? 네. 철도 안전관리원이었습니다. 35년 일했습니다. 와, 오래 하셨네요. 철도 쪽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외로웠겠어요. 미라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죠. 아내가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지금은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을 꺼내자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 그때 느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덜 외롭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를요. 그날 이후로 저와 미라는 자주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났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라는 늘 블랙커피를, 저는 늘 카페라떼를 뽑았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취향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블랙 안 드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미라가 웃었습니다. 혜수 씨는 오늘도 달달이네요. 서로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작은 농담이 쌓이며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단골 할머니가 오셨는데 떡볶이에 계란 3개나 넣어달래요. 그래서 넣어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1,000원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단골이 많으신가 봅니다. 많죠? 30년 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제 힘이에요. 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매출이 좀 줄었어요. 체인점들이 하나둘씩 생기잖아요. 거기는 맛도 괜찮고 깔끔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래도 단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걱정은 되죠.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찾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분식점이요.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오실 거예요? 네.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꼭 오세요. 서비스로 듬뿍 드릴게요. 미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탁구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미라와 호흡을 맞추다 보니 공을 받는 타이밍을 알게 됐습니다. 미라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칼질하듯 정확하게 공을 잘라냈습니다. 미라 씨 손이 참 빠르십니다. 20년 넘게 칼질했는데 당연하죠.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연습 중에 공을 주우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몸을 숙이면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게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제 말투를 칭찬했습니다.
혜수 씨는 말을 참 다정하게 하세요. 듣기 좋아요. 그런가요? 원래 이렇게 말해서. 네. 신뢰가 가요. 다정할 것 같은 느낌? 미라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말투를 칭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탁구 교실에 나갔습니다. 미라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짝 파트너가 됐습니다. 관장이 둘이 호흡 딱이네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봉자가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붙어 다니네? 나도 파트너 구해야겠어. 농담이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라는 신경 쓰지 말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마신 커피 향을 떠올렸습니다. 미라의 블랙 커피 잔에서 나던 진한 향. 제 카페라떼의 달콤한 향. 두 향이 섞이는 게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미라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이야기, 아들 이야기, 손목 아픈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제겐 소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커피를 꺼냈습니다. 카페라떼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게 이제 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요. 제 말을 듣고 공감하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탁구 교실은 이제 제 일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저는 폭지관 체육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관장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수 씨, 신미라 씨, 둘이 호흡 딱인데 이러다 대회 나가겠어요. 주변 회원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장님, 우리 아직 멀었어요. 무슨 소리? 둘이 합이 제일 좋아요. 관장의 칭찬에 가슴 한쪽이 간지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호흡이 맞는다는 말.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연습 중 제가 스텝을 잘못 밟았습니다. 공을 받으려다 발이 꼬였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미라의 손이 제 팔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귓가가 뜨거웠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라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봉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또 둘이 붙었어? 요즘 맨날 같이 치네? 봉자의 파트너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친해져야 하는 거 아냐? 에이, 우리는 라이벌이잖아. 봉자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실수로 공을 네트에 걸리게 했습니다. 봉자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초보는 저리 가요. 우리 테이블 쓸게요. 농담이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미라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봉자 언니는 원래 저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라는 블랙커피, 저는 카페라떼.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의 커피를 알았습니다. 혜수 씨, 오늘 같이 시장 가실래요? 시장이요? 네. 저장 좀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미라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장이라니? 아내와 함께 가던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면요?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탁구 교실이 끝나고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좁은 골목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미라는 능숙하게 시장 안을 누볐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서서 시식용 반찬을 맛봤습니다. 혜수 씨, 이거 드셔봐요. 맛있어요. 미라가 이쑤시개에 꽂은 장조림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 짭짤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죠? 여기 반찬이 제일 나아요. 미라는 주인 아주머니와 능청스럽게 흥정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10,000원에 2개 안 돼요? 안 돼. 15,000원이야. 에이, 단꼴인데? 10,000원만 해주세요. 그래, 특별히. 다음엔 안 돼. 미라가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흥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대로 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미라는 달랐습니다.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격을 깎았습니다. 혜수 씨는 흥정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 손해예요. 시장에서는 흥정이 기본이에요. 미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미라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재미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미라의 분식점으로 갔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요. 제 가게.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라면. 손글씨로 적힌 가격들이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떡볶이 해드릴게요.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꺼내고 불을 켰습니다. 고추장을 풀고 떡을 넣고 젓가락으로 희히 저었습니다. 손목이 아플 텐데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미라가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떡볶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사다 먹던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했어요. 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미라는 옆에서 오뎅 국물을 떠서 컵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국물이 시원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맛을 지켜온 미라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혜수 씨, 구청에서 텃밭 분양한대요. 같이 신청해 볼까요? 텃밭이요? 네. 채소 키우는 거요. 토마토, 상추 같은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텃밭이라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구청 뒤편 텃밭으로 갔습니다. 작은 땅 한 평이 우리에게 배정됐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일단 잡초부터 뽑아야겠어요. 미라가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풀뿌리가 깊었습니다. 힘을 주어 잡아당겼습니다. 풀이 뽑히면서 흙이 튀었습니다. 아, 옷에 묻었어요. 괜찮아요. 털면 됩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잡초를 뽑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미라와 함께여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은 모종 3개를 조심스럽게 땅에 묻었습니다. 미라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잘 크면 나눠 먹어요. 그러죠. 잘 익으면 따서 같이 먹읍시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흙투성이 손, 땀에 젖은 이마, 지친 얼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텃밭에서 모종 심던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미라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웃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도 탁구 교실 오시죠? 당연하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미라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던 3년의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라가 제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밤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관장이 체육실 벽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 안내문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날짜는 한 달 뒤였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혜수 씨, 우리 나가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경험 삼아서요. 안 그래도 요즘 연습 잘하고 계시잖아요. 미라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관장이 신청서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둘이 나가면 좋은 성적 낼 거예요. 대회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3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관장이 직접 코치를 맡았습니다. 서브 연습, 리시브 연습, 스매싱 연습.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연습 중에 제가 무릎을 삐끗했습니다. 스텝을 밟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혜수 씨, 괜찮아요? 미라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라켓을 바닥에 내던지고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무릎을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삐끗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부은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세요. 미라는 자기 가방을 뒤져 파스를 꺼냈습니다. 늘 자기 손목에 붙이던 그 파스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이었습니다. 미라는 망설임 없이 제 무릎에 붙였습니다. 이거 붙이고 오늘은 쉬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대회 전에 다치면 어떡해요. 미라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파스를 눌러 붙이는 모습이 아내가 아플 때 제게 해주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파트너인데 당연하죠. 혜수 씨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해요.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였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미라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아침 9시에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대강당이었습니다. 넓은 홀에 탁구대 1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모두 60 이상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라켓을 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라도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꼭 1승은 해봐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우리 연습 엄청 했잖아요. 그래야죠. 화이팅하고 시작합시다, 미라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힘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70대 부부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와 허리가 약간 굽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켓을 잡은 손놀림은 날카로웠습니다.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라켓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첫 서브를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을 쳤습니다.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상대 남성이 받아쳤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스매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첫 점을 땄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혜수 씨, 우리 잘하고 있어요.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졌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점수가 계속 오갔습니다. 우리가 한 점 앞서다가 다시 따라잡히고 손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옷이 땀에 젖었습니다. 11대 1 마지막 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정확히 상대 코트 모서리에 떨어졌습니다. 이겼어요. 혜수 씨, 우리 이겼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포옹하려는 순간 우리는 멈칫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결국 손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는 졌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며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혜수 씨, 우리 그래도 1승 했잖아요. 우리 정말 잘했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미라 씨 덕분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혜수 씨가 받아줬으니까 제가 칠 수 있었죠. 우리 팀이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경기보다 더 소중한 걸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수 씨, 우리 그래도 1승도 했고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속초 어때요? 바다 보면 기분이 탁 트이고 시원해져서 저는 한 번씩 가고 싶더라고요. 속초요? 네. 같이 가요. 우리 오늘 수고했으니까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미라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속초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미라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옛날 트로트였습니다. 저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아내가 즐겨 듣던 노래입니다. 집에서 청소할 때마다 틀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행복했던 때요.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듣곤 했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라 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글쎄요. 아들 준우가 어렸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잡고 마트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 게 좋았어요. 준우가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던 때요. 지금은요? 미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혜수 씨 만나고부터요. 매일이 즐거워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정오쯤 됐습니다. 우리는 짐을 숙소에 맡기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요즘 참 좋았어요. 혜수 씨랑 있으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 말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라 씨 만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라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덜 외롭습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십니까? 재혼 말입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빨랐나? 부담스러웠나? 실수했나? 혜수 씨.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바람에 날릴 듯 약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매일 밤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 준우가 허락할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아드님 말씀입니까? 네. 아직 어려요. 25밖에 안 됐어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준우는 아빠 기억도 없어요. 저만 믿고 자랐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미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이해해 줄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제 아들도 지금은 제가 탁구 교실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웃으니까요. 미라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미라가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혜수 씨,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준우한테 먼저 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급할 거 없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혜수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용기 못 냈을 거예요.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69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설렘이 사랑일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미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속초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아들 현준을 만났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준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저녁 6시 현준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현준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준이 설거지를 하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현준아,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준이 손을 닦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 만나신 분인데요? 설마 탁구교실에서요? 그렇지. 하지만 아버지는 확신한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누구신데요? 얼마 안 된 분 아니에요? 신미라 씨라고 분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나보다 14살 어리시지. 현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아시는 거 맞아요? 몇 달 만에 재혼을 결정하시다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외롭지 않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을 너는 모를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며칠 뒤 미라도 아들 준우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혜수 씨, 준우가 완전히 반대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재혼하냐고. 아드님이 걱정되시는 거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말해요. 엄마가 남자한테 속는다고. 미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준우 씨를 만나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현준은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안주는 오징어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첫 잔을 따랐습니다. 현준이 받아 마셨습니다. 저도 한 잔 들이켰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떠나보내고 정말 외로웠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잠들 때도 혼자고.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너는 모를 거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내가 미라 씨 만나고 달라졌어. 아침이 기대되고 웃음이 나오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아버지한테 다시 온 기회야.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고민했어요. 아버지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1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혼인신고는 그 후에 하시고요. 서로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마. 미라도 준우를 설득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답니다. 하지만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지. 너만 보고 살 수는 없어. 엄마도 외로워. 준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치킨을 뜯으며 생각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그쪽 자녀분도 1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그때까지는 혼인신고하지 말고 지내보세요. 그럼 저도 오케이예요. 현준과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폭지관 소강당이었습니다. 하객은 탁구교실 회원들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20명 남짓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올렸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5세의 신부였지만 20살처럼 빛났습니다. 식은 간단했습니다. 관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단상에 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박자입니다. 리듬을 맞춰야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탁구에서 호흡을 맞췄듯이 인생에서도 서로의 박자를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미라도 웃었습니다. 현준과 준우도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쳤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미라 씨.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미라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어색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였습니다. 미라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쳐다보다 웃었습니다. 어색하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미라도 일어났습니다. 산책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좋습니다. 우리는 철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늘 혼자 걷던 길인데 이제는 둘이었습니다. 미라는 분식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저는 가끔 도와주러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혜수 씨, 접시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우리는 손발이 맞았습니다. 미라가 떡볶이를 만들면 제가 접시에 담았습니다. 미라가 국물을 뜨면 제가 컵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이벤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부엌에 가니 미라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혜수 씨 도시락이요. 탁구교실 가실 때 드세요. 점심시간에 먹으면 딱 좋을 거예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볶음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탁구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봉자가 옆에서 힐끗 쳐다봤습니다. 신혼이라 좋겠네. 도시락까지 싸주고.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저도 미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분식점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미라 씨.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아닙니다. 앉아봐요. 미라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발을 제 무릎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원하네요. 혜수 씨 손이 정말 약손이네요. 좋으시면 매일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매일이 설렜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미라 씨 행복해요? 네, 전 요즘 정말 행복해요. 혜수 씨는요?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대로 이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요. 미라와 함께 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위를 닦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발견했습니다. 회색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종이 상자들이었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이 위에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먼지가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어요. 근데 저기 상자들은 뭐예요?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제 물건들인데 옛날 서류하고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라. 언제 적 건데요? 한번 봐도 돼요? 미라가 행주로 손을 닦고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철도 안전 매뉴얼, 근무 일지, 표창장들. 3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종이가 다 변해가는데? 필요해요.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근데 이걸 다시 보세요? 먼지만 쌓이잖아요. 보관할 거면 제대로 보관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미라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물건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어 보여도 제게는 소중한 겁니다. 알아요. 근데 쓸데없는 건 버려야지요. 집이 좁은데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요? 숨도 안 쉬어져요. 미라가 상자 하나를 들어 검은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막았습니다. 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함부로 버리지 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내실 거 없잖아요. 정리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정리가 아니라 버리자는 거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버리진 말아줘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 쌓아두면 집이 창고가 될 거고 저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 집에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요. 말이 나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요. 혜수 씨 집이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거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미라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도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불협화음들이 계속됐습니다. 생활 리듬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라는 8시가 넘어야 눈을 떴습니다. 저는 혼자 일어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발소리도 죽이고 문도 살살 닫았습니다. 돌아오면 8시쯤 됐습니다. 미라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6시요. 평소처럼요. 저는 좀 더 자고 싶은데. 혜수 씨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자꾸 깨요. 문 여닫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다 들려요. 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얼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도 소리 나요.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어요. 식사 시간도 어긋났습니다. 저는 7시에 아침을 먹고 싶었습니다. 공복으로 있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9시는 넘어야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먹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네요.
혜수 씨가 좀 늦게 드시면 안 돼요? 2시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일찍 먹는 게 몸에 배어서 늦게 먹으면 위가 안 좋습니다. 저도 눈 뜨자마자는 못 먹어요. 일어나자마자는 입맛이 없다고요. 결국 우리는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미라는 나중에 혼자 먹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인데 다른 시간에 앉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코를 골았습니다. 심하게 골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지적받았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 때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미라가 폭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미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멍들었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혜수 씨, 콧골이 진짜 너무 심해요.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어보세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매일 들어요? 저 미치겠어요. 귀마개 해도 소용없어요.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가볼게요. 당장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언제요? 당장 가세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관도 부딪혔습니다. 저는 평생 계획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수첩에 기록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15만 원을 썼네요. 다음 주엔 좀 줄여봅시다. 10만 원 안으로요. 줄여요? 뭘 더 줄여요? 이것도 빠듯한데. 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일 같은 건 조금 덜 사고 고기도 주에 한 번만 먹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영양도 생각해야지. 혜수 씨는 너무 꼼꼼해요. 계획 없이 쓰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요. 이게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예요, 미라 씨. 사는 재미도 있어야죠. 돈만 아끼고 살면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가요? 미라가 손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탁구 교실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미라와 파트너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공을 미라가 받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보낸 공도 제가 놓쳤습니다. 타이밍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혜수 씨, 집중하세요. 공 좀 봐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하지만 계속 실수가 나왔습니다. 공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라켓을 허티 둘렀습니다. 관장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봉자가 다가왔습니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둘이 싸웠죠? 티 나요? 호흡이 완전 안 맞던데? 아닙니다. 별일 없어요. 거짓말. 표정 보니까 다 알아요. 신혼도 지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봉자가 키득거리며 갔습니다. 미라가 짜증스럽게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남들한테 다 보이네요. 창피해요.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요. 내가 실수를 많이 했죠.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거죠. 몸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미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안 맞다니.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날카롭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미라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따로였습니다.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라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사랑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코를 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라가 잠들기 전까지 먼저 잠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를 골았을 겁니다. 제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미라가 옆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미라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 콧꼬리를 피해 나온 거였습니다. 조용히 미라 곁에 서서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질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철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이 시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나 봅니다. 습관도, 리듬도, 생각도 맞아야 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미라도 그랬을까요? 해가 떠오르며 주황빛으로 물들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좋은 아침도, 잘 자라는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탁구교실에 갔습니다. 미라는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라 씨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안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방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급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라가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죽은 아내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신발, 가방, 화장품, 앨범도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과 향수병도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3년째 그대로였습니다. 미라 씨. 제 목소리에 미라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수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건 아내 물건들입니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대로 둔 거예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미라가 앨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결혼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혜수 씨 마음속에는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앨범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 방을 왜 숨긴 거예요? 매일 잠궈 놓길래 저도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근데 청소하다가 우연히 문이 열려서 본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숨긴 게 맞았으니까요. 미라가 알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가뒀습니다. 이건 버리려고 한 건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할 용기가 없었어요. 3년이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저랑 같이 살기로 했으면서 이건 그대로 둔 거예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옷에서, 화장품에서.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대체품이에요?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혜수 씨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리했잖아요. 저한테 재혼하자고 했으면서. 미라가 방을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집어 넣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가요. 여기 더 못 있겠어요. 미라 씨, 진정하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혜수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랑 살 준비가요. 미라가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불렀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텅 빈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의 옷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화장대도 텅 비었습니다. 미라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 씨,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식점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미라 씨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안 나왔나요? 글쎄요. 이틀째 문 안 열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식점 뒷방에 있는 건지 아들 준훈에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복지관 탁구교실에 갔습니다. 미라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혜수 씨, 미라 씨는요?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관장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관장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무슨 일 있죠?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물건을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미라 씨가 그걸 보고는 관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일부러 방문을 잠궈놓고 숨겼거든요. 미라 씨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추억은 죄가 아닙니다. 혜수 씨. 아내를 사랑했던 것도 죄가 아니에요. 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방도 비워야지요.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공간도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라 씨도 들어올 수 있어요. 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준이를 안고 웃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기부할 것과 버릴 것으로 나눴습니다. 신발도, 가방도, 화장품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앨범만 남겼습니다. 추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앨범을 책장에 넣었습니다. 가끔 꺼내 볼 수 있도록요. 밤새 정리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방이 비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먼지도 닦았습니다. 창문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친정에 내려와 있어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표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글자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10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친정에 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간 걸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오기는 할까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라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도, 설거지하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미라의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반찬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의미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 개, 수저 한 벌. 금방 끝났습니다. 미라와 함께 살 때는 그릇이 많았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탁구 교실은 어땠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 스탠드를 켰습니다. 일부러요. 불이 켜져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안방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재혼할 준비요. 누군가와 다시 살 준비요. 아내를 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방식대로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미라에게 재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었습니다. 미라의 웃음소리를 매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안 됐었습니다. 제 습관도, 제 공간도, 제 마음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달랐습니다.
함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리듬에 맞추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참았습니다. 제 콧꼬리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도 며칠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에서 울먹이던 모습이요.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라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너무 뻔한 말 같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요, 미라 씨.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웠습니다.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속초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요. 미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라와 함께여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던 모래사장, 미라가 고백했던 그 순간, 제가 재혼을 제안했던 그 바람 부는 저녁.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탁구 교실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없는 교실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트너 없이 혼자 치는 탁구가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해졌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육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탁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공을 벽에 쳤습니다. 튕겨나온 공을 받았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미라를 떠올리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을 칠 때마다 미라가 생각났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던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같이 한잔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7시 복지관 근처 선술집에서 관장을 만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관장이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안주는 두부김치였습니다. 김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라 씨 소식 들었어요? 친정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온대요? 모르겠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혜수 씨, 리듬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탁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서로 다른 박자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억지면 안 돼요. 둘 다 불행해져요. 관장이 두부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김치도 한 점 먹었습니다. 이해해야 해요. 상대방의 리듬을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아요. 강제로 하면 둘 다 힘들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라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 준비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관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미라 씨가 돌아올까요? 그럼요. 미라 씨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관장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관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구나. 시간도, 노력도, 용기도.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콧골이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양압기를 처방받았습니다. 매일 밤 착용해야 했습니다. 마스크처럼 생긴 기계였습니다. 불편했지만 해야 했습니다. 미라를 위해서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요. 하지만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올까, 전화가 올까 기대하며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분식점은 영영 닫을 작정일까요?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라 씨가 나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미라의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수 씨, 저예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미라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일 미라를 만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3시 정각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야윈 것 같더군요. 어서 와요, 미라 씨. 미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파스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가서 미라의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미라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따뜻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그 순간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미라 씨가 그렇게 가고서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미라 씨는요? 저도요. 친정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혜수 씨,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미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덜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살 준비가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서둘렀어요. 혜수 씨한테만 맞추라고 한 것도 있고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박자가 안 맞았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살림은 우리 박자가 아니었나 봐요. 탁구는 잘 맞았는데. 미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라 씨.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혜수 씨 물건을 함부로 버리려 한 것도요. 그 방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렇게 뛰쳐나온 것도 너무 죄송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저 그 방 싹 정리했습니다.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안에 물건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방은 비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티슈로 닦았습니다. 혜수 씨, 친정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아무래도 이쯤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미라 씨가 억지로 맞추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힘들게 노력하려 한다면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라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 여자를 한 번 더 잡는다고 한들 그전과 180도 달라질 자신도 없었고요. 원망은 안 해요. 혜수 씨 덕분에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속초 여행, 탁구 대회, 텃밭, 다 좋은 추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미라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절차는 없지만요. 미라 씨가 집으로 오는 게 불편하면 제가 미라 씨 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갈게요. 언제 가면 될까요? 언제든 좋죠. 아직은 미라 씨 집이나 다름없어요. 미라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혜수 씨 건강하세요. 미라 씨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미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차갑기만 하더군요. 며칠 뒤 미라가 집에 와 짐을 가져갔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신발 많지 않았습니다. 금방 챙겼습니다. 다 잘 챙겼어요? 네, 다 챙겼어요. 조심히 가요, 미라 씨.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라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미라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니, 정리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은 남겼습니다. 사진도, 기억도.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한동안 집에 처박혀 있다가 일주일 뒤 저는 탁구 교실에 복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자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혜수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조금 쉬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미라 언니는요? 미라 씨는 탁구 교실 그만뒀습니다. 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혜수 씨 리듬 찾으셨네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관장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탁구를 쳤습니다. 혼자서요. 파트너 없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요. 미라가 예전에 소개시켜줬던 반찬가게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돌아봤습니다. 미라였습니다. 반찬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부르자 미라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수 씨, 오랜만이에요. 장 보러 왔어요? 네. 혜수 씨도요? 네, 반찬 좀 사려고요. 우리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놓아서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냅니다. 분식점도 다시 열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요. 다행입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네, 혜수 씨도 건강해 보이세요.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황을요? 일상을요?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저녁 준비해야 돼서요. 미라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경쾌한 걸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쉬움이었을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 본 것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익숙해졌습니다. 그전보다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고요. 저는 미라를 시장에서 만나고 온 날 저녁 침대에 누워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인생의 기술이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함께한 시간이 어쩌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혜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밖에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남자의 본능도 이해 못하는 꽉 막힌 여편네 같으니라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삿대질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 스트레스 해소? 그 뻔뻔한 변명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의사라는 면허증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장가와서 누구 덕에 병원장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어디서 주인 행세야. 제가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 낯선 땅에서 1달러 아껴가며 마트 전단지를 뒤적일 때 그는 병원장실에서 딸버린 여자와 희희낙낙거리며 여태 저를 기만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촌스럽게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는 대신 제대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감히 내 인생을 기만하고 내 삶을 탐한 대가,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밴쿠버의 밤은 유난히 깊고 차갑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텅 빈 거실에는 벽난로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이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우아한 사모님이라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제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 차민혁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각자의 사업이 바빠서였죠. 제 나이 61살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속내 읽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아마 밤 10시쯤 되었을 겁니다. 평소라면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시간이죠. 저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자 뚜루르 하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혹시 수술 중인가? 아니면 피곤해서 먼저 잠든 걸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 때쯤 화면이 팟하고 밝아졌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화면 속에 나타난 남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원장실의 중후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그는 어딘가 모르게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화면 밖을 힐끔거리는 그 불안한 시선 처리.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저 공간에 남편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웬일이라니. 당신 얼굴 보려고 걸었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잖아요.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남편은 헛기침을 쿨럭이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게 오늘따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차트 정리할 게 좀 남았네. 당신은? 거기도 비와? 요새 밴쿠버 날씨 춥다던데. 셔츠 깃 아래로 보이는 저 넥타이. 아주 요란하고 번쩍거리는 명품 브랜드 넥타이였습니다. 제 남편 차민혁은 패션 감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양말 한 짝, 속옷 한 장까지 제가 챙겨 보내준 것만 입는 사람이죠. 제가 골라주는 옷들은 주로 차분하고 점잖은 무채색 계열입니다. 그런데 저런 천박할 정도로 화려한 넥타이라니요. 저건 남편의 취향이 아닙니다. 저건 명백히 젊은 여자가, 그것도 남자의 목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여자가 골라준 물건이었습니다. 어머, 당신 넥타이 새로 샀어요? 내 취향은 아닌데 좀 화려하네.